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무서진입니다. 자, 오늘 7월 17일, 7월 셋째 주죠. 셋째 주 일요일 또 우리 문전성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뭐 이런저런 뭐 근황 토크 뭐 간단하게 하자면 제가 8월 둘째 주부터 아프리카 TV에서도 제가 저녁에 라이브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제가 이제 그 이런저런 플랫폼에 대한 좀 편견이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아프리카 뭐 이런 생각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제가 원래 이제 뭐 아프리카 본사랑 또 좀 이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도 많이 했었고, 뭐 이베스트랑 같이 하는 것도 연계도 많이 했었고, 또 아프리카 또 경제 BJ들도 제가 교육도 많이 했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친분이 있었는데, 또 때마침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지금 그 경제 컨텐츠를 또 따로 좀 육성을 좀 하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좀 수준 높은 BJ들을 좀 영입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때마침 또 제가 또 라이브 채널 이런 플랫폼을 좀 확장하고 싶어 하고 있는 뭐 이 상황에서 또 이게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8월 둘째 주부터 그거 하게 되는데, 뭐 자세한 거 만약에 뭐 결정되고 뭐 일정 날짜 결정되고 이라 하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또 공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녁에는 또 실시간으로, 지금처럼 이런 녹화가 아닌 실시간으로 한번 라이브로 또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또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저를 이제 꾸준히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인 강세론자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에 저는 초점을 두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최근 들어서도 계속 강세론을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요 몇 주 동안 제가 조금 이제 그래 좀 지켜보자라는 쪽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 보면 이제 원래 저는 이제 3Q는, 그러니까 3분기는 상승으로 본다. 시장은 상승으로 보고, 이제 4Q에는 조금 이제 하락으로 본다. 하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년 23년에는 그러니까 상저하고가 나올 것 같다. 특히 내년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는 작년과 같은 또 아주 강한 강세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시나리오를 좀 쓰고 있는데, 일단 이제 제가 3Q 상승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는, 큰 이슈들이, 이벤트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상반기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큰 빅 이슈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3분기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이제 큰 악재들이 이제 시장에서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를 제가 좀 하락으로 좀 본 건, 어쨌든 3분기까지 좀 반등이 나왔다가 4분기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번 뭐 앞뒤로 해서 또 한 달 정도 또 한번 흔들릴 거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또 연말 정도 되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또 이슈가 또 나올 것 같고, 뭐 그래서 제가 또 4분기에 또 좀 하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시장은 좀 또 한번 약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내년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추세 상승을, 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뒤에도 뭐 내년 관련 이슈는 뭐 계속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건 만약에 올해 고점이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원래 고점을 찍힌다면 저는 3분기에 찍을 것 같아요. 3분기 고점 찍고 한번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좀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CPI였다. 이거는 뭐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가장 큰 저는 변곡점이라 본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이제 7월 FOMC 회의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FOMC 회의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료는 이제 저는 오히려 미리 다 예고편 다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리 예고편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봤잖아. 그 예고편에서 뭔가 벗어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없어.
몰라. 그 영화가 뭐 스릴러물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스릴러물이 아닌 다음은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예고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보면 이미 예고편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 7월 FMC 회의의 예고편은 지난주 있었던 CPI라고 보면 되고요. 그 CPI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조금은 좀 강한 강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머랠리 준비라고 물음표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썸머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자면, 지난주 발표됐던 이제 CPI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미 이제 엄청나게 높게 나올 줄 알고 소위 말하면 약간 미리 이제 막 이 호들갑을 떨었죠. 호들갑을 떨었고,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얼마나 높게 나오길래 이렇게 백악관에서 설레발을 떠나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그만큼 백악관이 저렇게 할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8.8까지 봤는데 9.1 나오면서 헤드라인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그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뭐 라디오를 출연하는 라디오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과는 중요한 건 아니다.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반응도 당일의 반응보다는 그 다음 날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그러니까 뭐 이런 CPI 지표뿐만 아니라 뭐 FOMC 회의 결과라든지 뭐 이런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당일은 그 지표나 아니면 그 이벤트가 나온 거에 맞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게. 예를 들어 뭐 FOMC 회의가 좀 괜찮게 나오면 그 당일은 급등하라는 거고, 안 좋게 나오면 그 당일은 내리는 거고, 지표도 그 당일 만약에 괜찮게 나오면 오르고 그 다음날 아니면 뭐 내리고, 이런 식인데 당일은. 근데 그 다음날의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급등이 나왔지만 그 다음날 만약에 하락을 하면 오히려 그 다음날의 움직임에 좀 방향성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날에 딱 그 당일에 이벤트 발생하고 그 당일의 움직임보다는 그 다음날 움직임이 만약에 하락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하는 쪽이에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적인 매매를 하는 펀드들은 계속 몸을 사려요.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막 뭔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매수라든지 매도하기도 좀 껄끄러운 시장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그 이제 로버드바이저죠. 그러니까 기계로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하는 쪽은, 이게 뭐 그 패시브 펀드가 됐든 액티브 펀드가 됐든 어쨌든 이런 이제 기계에 의한 매매를 하는 쪽은 어차피 알고리즘이나 로직을 넣을 때 뭔가를 예측을 하고 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높게 나오면 매수, 뭐 낮게 나오면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 거기에만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맞게 그 당일의 움직임은 바바바박 움직이고, 다만 사람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뭔가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펀드들은 당일의 움직임보다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이 CPI도 당일의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날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 시장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예, 이틀 연속 다 괜찮았고 3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도 장은 좋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확실하게 이 CPI 지표를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게 정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목별로 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보자면 확실하게 헤드라인 물가를 많이 올린 주 요인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 사실 곡물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올린 기여도는 낮죠. 대체적으로 전부 다 올린 건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심각한 수준의 뭔가 반등 크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이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건 이제 그러니까 항공편이죠. 항공편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데 요것도 이제 조금씩 좀 완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유가도 좀 많이 내리는 부분이 있고 유가도 좀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수요 같은 경우도 또 조금씩 지금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면서 또 조금씩 지금 항공 수요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 뭐 다음 달이나 계속 점진적으로 좀 항공료 자체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요쪽도 전체적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쉘터 같은 이 고정적으로 좀 잘 안 끄집어 내려가는 요런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단기에는 안 내리죠. 왜냐하면 주거비라는 건 대체적으로 뭐 렌탈 비용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 집값이 올라서 렌탈 비용을 임대료를 올렸는데 그걸 뭐 한두 달 만에 내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계약을 1년, 짧게 1년, 뭐 길면 2년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는 속도는 좀 더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주택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찍고 지금 많이 내리고 있고 지금 뭐 이 주택 지표의 선행성 지표들도 지금 이미 다 꺾였어요. 뭐 착공 지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기존 주택 뭐 그다음에 신규 주택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다 지금 허가 건수 있는 거 지금 다 줄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주택 지표 중에 가장 후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 실러 주택 지표 역시도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택 가격은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렸어요. 다만 주택 가격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임대료를 단기에 바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시간차를 두니까 아무래도 쉘터 가격 자체는 좀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래서 뭐 코어 CPI도 아주 급격하게 내려올 만한 것은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차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시차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신차 가격이 증가율이 조금 꺾였죠. 예, 신차 가격 증가율이 꺾인 거 보면 또 살짝 내려가고 신차 가격이 내려가면 또 중고차 가격도 좀 내려가죠.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좀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이번에 찍힌 게 확실하게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뭐 실제로 보더라도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CPI is lagging indicator라고. 결국에는 이제 이 CPI는 좀 후행적이다, 조금 시차를 두는 지표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뭐 계속 이제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 많이 드렸고 뭐 라디오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뭐 럼버 목재 가격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까지 빠졌고 니켈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런 것 거의 다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이제 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납 구리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20% 고점 대비해서 20% 빠졌고 뭐 옥수수 뭐 그다음에 면화 이런 것까지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유가도 좀 빠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결과를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속성을 있게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물가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완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장 입장에서 이런 건 있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경기 둔화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 이번에 나왔던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다만 또 이렇게 너무 또 소매 판매가 또 높으면 그러면 연준이 또 엄청 또 공격적으로 요즘에 또 뭐 울트라 그러니까 말이 좀 참 잘 만들어내죠. 예, 빅스텝에서 사실 원래 빅스텝이랑 베이비 스텝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말이고 자이언트 스텝이란 말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이제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보통 원빅이라고 하는데 원빅이란데 어쨌든 울트라 스텝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생각보다 왜냐하면 6월 CPI도 엄청 높게 나왔는데 소매가 안 꺾였어? 미국 경기 괜찮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100bp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CPI 지표 발표되고 나서는
페드 와치에서 시장이 이제 이번 7월 FOMC 예상한 금리 얼마 올릴 것인 예상한 게 거의 뭐 100bp 인상한다는 게 거의 9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소매 판매도 좀 뜯어놓고 보면 울트라 스텝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회색선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없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그냥 소매 판매인 거고요. 여기 파란 선으로 보이는 거, 이렇게 파란 선으로 보이는 게 여기 보이시죠? 파란 선으로 보이는 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이제 소매 판매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많이 올랐긴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가 높아진 걸 감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 품목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소매 판매가 예를 들어 한 100 정도가 늘은 거예요. 100이라고 하면, 근데 그 100이 따지고 보면 예전에는 이 소비를 100을 해야지 100인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한 50만 해도 1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결과보다는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구나. 그러니까 소비가 막 엄청나게 지금 완전히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 침체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 시황을 이야기하면서 매번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약세론, 이런 거, 시장은 똑같은 걸 보고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인플레는 연준의 빅스텝을 유도를 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 경기는 침체가 된다. 근데 경기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는 낮아지고, 인플레가 낮아지면 연준은 베이비 스텝으로 바꾼다. 베이비 스텝으로 또 바뀌어지면 결국은 또 경기는 다시 회복된다. 자, 요거거든요. 요런 프로세스들을 움직이는데, 자, 약세론자는 딱 요까지를 보는 거예요. 요렇게만 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인플레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연준은 빅스텝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경기는 침체될 거야 라는 거고, 인플레가 낮아졌다고? 그 경기 침체 때문이잖아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때문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약세 쪽으로 이제 계속 밀고 나가는 거고, 자, 강세론자는 이런 거죠.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오든 말 소비가 파괴되든 말든 그럼 결국은 인플레가 낮아진다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많이 꺾였네. 그러면 연준이 당연히 이거 이제 빅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바뀌지 않아? 바꿀 거잖아. 그럼 연준이 긴축을 좀 완화시키면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경기는 회복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야지 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흐름인데 결국은 약세론자는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강세론자는 어느 쪽에 방점을 두냐의 차이점, 관점의 차이점인데, 시장은 지금까지 어쨌든 약세론자의 손을 더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은 대로 악재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만약에 물가 같은 것들이 조정을 주면 소비 파괴로 인한 경기 침체에 인한 우려갑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계속 저런 쪽이 아니라 경기가 둔화돼 물가가 낮아지잖아. 그러면 연준이 베이비 스텝으로 바꿀 거야 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가가 좀 낮아지고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오히려 강세론자 쪽의 이야기에 조금 더 기울을 기울이고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저런 지금까지 약세론자의 저 논리대로 움직였는데 지수 자체가 안 빠졌으면 저는 이런 이 강세론자들이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거잖아. 그래서 시장 벌써 조정 줬잖아. 이만큼 조정을 지금 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는 사실상 시장은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상 지금 연준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4번의 FOMC 회의 동안
175bp는 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잖아. 이거 지금 가격이 다 묻어놨잖아. 그러면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 있니?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시장이 좀 턴을 한 것 같아요. 특히 CPI 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다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뉴욕 증시 이야기입니다. 국내 증시 쪽이 아니고. 근데 국내 증시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뉴욕 증시 쪽에서 알고리즘 중심의 로보어드바이저 쪽은 다 대부분 다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물량을 사람이 매매라는 액티브 쪽은 다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이 수목금의 흐름이 딱 급락 쫙 했다. 초반에 급락을 쫙 했다가 뒤에 다 말아 올리고, 초반에 급락을 쫙 했다가 뒤에 다 말아 올리고,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딱 나오고 나서는 알고리즘을 쫙 매도를 쐈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액티브 펀드들이, 인간이 매매하는 액티브 펀드들이 이거 다 잡아간 거야. 그러면서 방어를 하고 지수 올려주고 한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조금 뭔가 확신에 찬 저가 매수들이 잘 안 들어왔는데, 지난주부터 조금 그게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매매의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은 추세를 굉장히 많이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약세장은 지금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시장이 이제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강세장은 더 강하게 뿌려지고, 작년이 그렇잖아요. 한번 위로 솟으면 그 솟는 속도가, 그러니까 방향성이 계속 생각보다 빨리 더 오래 유지되고 강하게, 또 원래같이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로보어드바이저 매매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걔들은 대부분 좀 추세를 좀 추종한단 말이죠. 디테일한 알고리즘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계속 따라가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좀 잡아주고 조금만 이제 위로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런 매도 물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 물량이 줄어듭니다.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면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부담이 덜해져요. 내가 이만큼 이제는 이 정도만 사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부터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좀 확신을 가지면 조금 더 저가 매수는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구간이 저는 지난주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계속 10%, 20%, 30% 지수 기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속절없이 계속 꼭 끌어박는 흐름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7월 FOMC 회의에서 75bp를 하든 100bp를 하든 상관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100bp를 하면 2, 3일 정도 빠질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올라올 겁니다. 왜? 결국에는 이번에 7월에 100bp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더 낮아져요. 폭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100bp냐 75bp냐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강세에 반응하냐 약세에 반응하냐가 더 중요한데, 시장이 조금씩 강세,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시장은 75bp를 그러니까 75bp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75bp가 만약에 발표된다고 해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연준이 100bp를 한다? 안 할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설사 하더라도 시장에서 100bp라는 생각 자체를 전혀 안 하던 상황에서 빵 터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100bp를 할 거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제 75bp가 훨씬 더 유리하죠. 지금 이제 한 70% 정도인데, 중요한 건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이게 이제 100bp 한다는 게 거의 90%까지 9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본다면 확실하게 흐름 자체는 이제 조금씩 좀 바뀌지 않을까? 이제 조금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내 시장에서도 저는 동일하게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좀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요 둔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건 좀 약간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미국의 가처분 소득을 감안했을 때 이 수요 자체가 좀 확실하게 좀 둔화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항상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시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중요해요.
어차피 사이클은 동일해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가 내리고, 물가가 내리면 다시 연준이 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경기가 회복된다. 요 사이클인데, 요 사이클에서 시장이 어떤 구간을 집중하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 앞 구간,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한다 이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조금 경기가 회복된다, 물가가 낮아진다는 쪽에 조금 더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는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상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가, 이번에 돌아오는 이번 주가 좀 중요하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뭐 시장에서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거의 없는 회사고, 그 다음에 뭐 ASML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ASML 제차가 반도체 업황을 또 대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최근에 발표되는 반도체 관련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 TSMC도 그랬고, 그다음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 ASML 역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난다라는 거는,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러면 또 경기가 또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고,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공급단의 병목 현상이 있었던 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대한 또 공급 병목 현상이 또 풀릴 수 있다는 또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또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요게 좀 작용하지, 3분기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뭐니 해도 기술주의 또 이제 또 이 방향성을 또 결정 지을 수 있는 거는 테슬라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또 실적이 또 괜찮게 나와준다면, 그때는 또 더 강하게 또 시장이 또 붙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강세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부터는 조금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제는 좀 슬슬 조금 시장을 좀 배팅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현금이 없을 겁니다. 없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는 지금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 내가 본전에 와서 내가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추세가 지금이, 예를 들어 이제 바닥이 딱 잡아서 지금부터 다시 한 번도 조정 주지 않고, 큰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끝까지 가져가고 본전까지 와도 기다려도 돼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또 4분기는 또 한 번 흔들릴 겁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어느 정도 3분기 올라났을 때 약간은 또 좀 이렇게 현금화를 또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좀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놓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뭐 경기 민감주, 아니 경기 방어주 성향의 종목들이 훨씬 더 좀 그래도 괜찮았다면, 지금은 그들 종목들은 좀 걷어내십시오. 다시 기술주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캠피셔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원래 시장이 상승한 날은 60일이고 하락한 날은 69일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날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상승이랑 하락이랑 거의 반반 같잖아. 근데 그렇게 왜 많이 떨어지나? 그러니까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근데 보니까, 야, 시장이 오를 때는 기술주들이 다 오르더라. 한 70%는 다 기술주들이 오르더라. 가치주보다는 기술주들이 더 많이 올랐다. 반대로 69일 떨어질 때는 기술주보다는 가치주가 덜 떨어지더라래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면 봐보세요. 시장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가치주를 가지고 있는 게 맞긴 해요.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거라. 근데 굳이 시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가치주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럼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맞겠죠. 팔고라도, 맞죠?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도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갈 때 조금 더 탄력적인 놈을 사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그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놓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오를 때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주 쪽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많이 비중을 또 높여놓는 전략을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전신자, 전기차, 신재생,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요쪽을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요거는 사실 저는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요런 쪽에 조금 더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는 거의 터널은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쪽도 또 이제부터는 좀 포지션을 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산은 넘은 것 같고요. FMCA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25bp 인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0bp를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은 여기에 적응을 할 거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제는 나올 만한 악재는 상당히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조금은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 뭔가 행동하기에는 힘드시겠지만 지금 요즘에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이 주식 어플 지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물론 뭐 저는 강세론자라서 그냥 제레미 시갈 교수라든지 뭐 캠피시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좀 많이 듣긴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캠피시 그분이 한 말이긴 한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CNBC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캠피셔 이분은 그러니까 뭐 30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률이 계속 좋게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라고 앵커가 하니까 그 사람이 딱 말했어요. 나는 시장이 언제 오르고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과 고점을 알지 못한다. 그거를 맞추려는 거 자체가 멍청한 짓이다. 그러니까 나는 뭘 했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나는 한 번도 시장에서 빠져나간 적이 없다고. 나는 계속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냥 그건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다. 근데 그 특별하지 않는 기술로 나는 연간 수익률을 그렇게 높게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시장에 도망갈 때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해서 시장을 막 외면하고 해버리면 나중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뭐 요즘에 이제 약세론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물론 뭐 저는 항상 뭐그 약세론자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또 강세론자 입장에서는 또 저희 강세론을 펴는 사람을 좀 대변을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주력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안 들어와도 돼. 시장이 오르는 거 확인하고 한 달, 두 달 후에 들어와도 충분히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 달, 두 달 들어왔을 때 먹는 거랑, 예, 그 한 달, 두 달 또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시장 상승을 누렸던 사람이랑 수익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러니까 초반에 그 급락을 맞지 않는 사람과 아니면 초반에 그 급등을 맞은 사람과 뭐 이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익 차이가 극과 극인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세게 나올 거거든요. 그 세게 나오는 걸 내가 버린다. 그러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전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제는 저는 뭐 자신감 가지시고 시장을 이제는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시장을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도망가면 나중에 또 뒤에 들어올 때는 또 고점에 물려요. 아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또 똑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지금 힘내고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을 정면으로 볼 때입니다. 도망갈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보기에 큰 산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